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자료는 단 하나, 강원일보의 속보 기사입니다. 네, 근데 이 기사 하나가요, 지금 부동산 시장 전체를 뒤흔들 만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이걸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건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수술해야 한다는 뭐랄까 굉장히 강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수술이라는 단어까지. 그렇죠. 이게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사실상 시장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정부의 진짜 의도는 뭔지, 또 이 선언이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소용돌이를 몰고 올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기사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재연장 생각했다면 오산. 하하, 오산. 이 오산이라는 단어 선택이 굉장히 이례적이면서도 단호하게 들리거든요. 보통 정책 발표에서 잘 안 쓰는 감정이 좀 실린 표현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오산이라는 말은 당신들의 기대는 틀렸다. 이런 질책과 경고를 동시에 담고 있는 거죠. 지난 4년간 계속 연장이 되어 왔으니까요.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당연히 연장되겠지 하는 일종의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거고요. 대통령은 바로 그 안일한 기대를 이 한 단어로 그냥 정면으로 깨부시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고 인정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보통은 과거 정부 탓을 하기 마련인데 현 정부의 책임까지 일부 인정하면서 칼을 빼들었어요. 이건 어떤 전략일까요? 굉장히 영리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먼저 정부의 과오를 인정함으로써 정책 전환에 대한 명분을 쌓는 거죠. 아, 명분 쌓기. 우리도 잘못했지만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다. 그러니 당신들도 따라와야 한다. 이런 논리적 발판을 마련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기사에서 언급된 예측 가능한 정상사회로의 복귀라는 말이 바로 이걸 뒷받침하는 거고요. 지금까지가 비정상이었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니 고통이 따르더라도 감수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는 거죠. 정상사회로의 복귀를 위해서 수술이 필요하다. 네, 이 비유까지 들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큰 병이 들었을 때는 아프고 돈이 들더라도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수술이라는 비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비유 안에 이번 정책의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지금 부동산 시장을 큰 병에 걸린 환자로 진단한 겁니다. 환자로 본다. 네, 그리고 그 병의 원인을 부동산 불로소득, 그러니까 투기로 본 거죠. 수술은 당연히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죠?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이 오고 집값이 좀 떨어지고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환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군요. 맞습니다. 불공정이 심화돼서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강하게 드러낸 겁니다. 하지만 수술이라는 게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지적입니다. 만약에 진단이 잘못됐거나 수술 도구가 너무 무디면 오히려 환자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 수술이라는 게 아주 정밀한 레이저 수술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굉장히 광범위한 절제 수술에 가깝거든요. 아, 정부는 이 충격요법이 병의 근원을 도려낼 거라고 기대하지만 이런 종류의 정책은 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령 세금 폭탄을 맞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 보유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 진퇴양난이네요. 네, 그래서 우발적 장기 임대인이 대거 양산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시장의 병을 고치려다 오히려 혈관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거 상법 개정 사례를 직접 언급하면서 그때도 저항이 있었지만 결국 좋았다고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비교는 어떻게 보시나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이번 결정도 장기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요. 기업 지배구조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수많은 개인의 심리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또 비합리적인 공포나 탐욕이 시장을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심리의 영역이 크죠. 그래서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이번에도 통할 거라고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 수술의 핵심 도구인 양도세 중과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살펴보죠. 네. 말이 좀 어려운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지금은 유예 조치 덕분에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도 집을 팔 때 일반적인 기본세율, 그러니까
6에서 45% 사이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네,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기사에 나온 대로 5월 10일부터 이 유예가 끝나면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세금 폭탄?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집을 팔 경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하고 3주택 이상은 무려 30%포인트를 더 얹어서 내야 합니다. 와, 30%포인트 가산이면 최고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45%에 30을 더해서 75%가 되는 거군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 또 있습니까?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요.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이르게 됩니다. 82.5%요? 네. 예를 들어 집을 팔아서 10억 원의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와, 이건 뭐 세금을 내라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차익의 대부분을 그냥 가져가겠다는 거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거의 이익 몰수에 가까운 느낌인데요. 이건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란 신호라기보다는 투기에 대한 어떤 징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세율 자체가 정책의 의도를 담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이익에는 과세하지만 투기성 다주택 보유를 통한 이익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네. 다만 대통령이 숨쉴 구멍은 하나 열어줬습니다. 기사를 보면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언급했죠. 마지막 기회를 준 셈이군요. 내 경고를 무시하고 버티면 82.5% 세금 폭탄을 맞을 거고 5월 9일 안에 팔면 이번만은 눈 감아주겠다. 그렇죠. 일종의 최후 통첩이죠. 하하. 이런 논리를 완성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강력한 최후 통첩 앞에서 시장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기사에서도 절세 매물이 풀릴 거라는 기대와 매물 잠김이 올 거라는 우려, 이 두 가지 상반된 전망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예측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정책이 가진 딜레마이자 부동산 시장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시장 참여자인 다주택자들을 그냥 하나의 집단으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아,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니까. 네, 각자의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 상반된 시나리오는 서로 다른 유형의 다주택자들이 취할 행동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집을 팔고 어떤 사람들이 버티게 될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자금 압박입니다. 자금 압박? 네, 예를 들어 높은 대출이자를 감당하면서 영끌로 갭 투자를 한 다주택자들은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자 부담에 세금 폭탄 예고까지 더해지면 울며 겨자 먹기로 5월 9일 이전에 급매물로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죠. 정부가 노리는 게 바로 그 효과겠군요. 맞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나 용인 분당 같은 과열 지역에 열기를 식힐 절세 매물은 바로 이런 사람들로부터 나오게 될 겁니다. 신축 아파트만이 공급이 아니라 기존 다주택자들의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는 대통령 발언과도 일맥상통하네요. 네. 하지만 반대편에는 다른 유형의 다주택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이리 대출을 다 갚았거나 현금 여유가 충분한 자산가들이죠. 이들에게 82.5%의 양도세는 팔지 말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아, 오히려. 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월세를 받으면서 시장이 다시 바뀔 때까지 무기한 버티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하는 주체들이죠. 결국 이 정책이 빚더미에 있는 다주택자들은 시장에서 퇴출시키지만 현금 부자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버틸 명분을 만들어주는 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유통되는 매물 총량은 오히려 줄어서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 신호로 작용해서 가격을 다시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자신했지만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죠. 그렇죠. 5월 9일까지는 급매물이, 그 이후에는 매물 잠김이 나타나는 단기와 장기 반응의 괴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정말 예측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발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사 마지막 부분을 보면 대통령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에 대한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어요. 네. 이건 또 다른 폭탄을 예고하는 걸까요? 예고편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시즌2의 전체 시놉시스를 요약해서 보여준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게까지요?
네, 이건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의 철학적 방향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발언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잠깐만요. 이건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지금까지는 집이 한 채면 거기에 실제 살든 살지 않든 오래 가지고만 있으면 세금을 많이 깎아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실거주를 하지 않는 1주택자는 투기꾼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공정성의 잣대를 이제 다주택자를 넘어서 1주택자에게까지 들이대겠다는 신호입니다. 와, 지금의 장특공제 제도가 실거주와 무관하게 혜택을 주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 끼고 집 사놓는 갭 투자를 조장하고 매물을 잠그는 부작용이 있다는 비판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있었죠. 그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거죠.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라고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분명한 신호는 없겠네요. 그럼요. 다주택자 규제 다음 타겟은 비거주 1주택자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암시니까요. 맞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단순히 주택 수의 문제를 넘어서 주택 사용 목적의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앞으로 부동산 세제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큰 그림을 보여준 셈이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선언이 담긴 기사 한 편을 정말 깊숙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5월 9일까지 시장에 매물을 유도해서 단기적인 가격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더 큰 구조적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비장한 각오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풍전야의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폭풍전야. 어떻게든 세금을 피하려는 매도자와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다리는 매수자 사이에 치열한 웃싸움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의 거래량이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예측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겁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큰 병에 그리고 자신의 정책을 수술에 비유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만약 우리 사회의 부동산 시장이 정말 큰 병에 걸린 것이 맞다면 그 고통스러운 수술을 집도할 자격은 누구에게 있으며 수술로 인한 불가피한 고통은 누가 그리고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형방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